예, 지금부터 한 중미 포럼 중미 정치 변화 세션 A2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션의 좌장을 맡은 부산외고대학교 임상래 교수입니다. 오늘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보니까 각 발표는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종합 토론 및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송병성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로 돼 있으신데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임수진 교수님께서 학교에 사정이 있으셔갖고 먼저 발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송 교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수진 교수님, 울산대학교 송병성 교수님, 부산외고대학교 이태혁 교수님 이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수진 교수님, 엘살바도르의 밀레니얼 권위주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엘살바도르의 밀레니얼 권위주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밀레니얼 권위주의자가 탄생할까? 사실 이런 거 기다려서는 안 되는데 언론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많이 붙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밀레니얼 권위자는 이미 나왔고 엘살바도르에서 30대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집 부켈레라고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민주화 인사였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팔레스타인계 종교 지도자 이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종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 굉장히 또 종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본인의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많이 쓰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나집 부켈레 밑에 보시면 엘 딕타도르 마스 쿨 해서 아주 쿨한 딕테이터하고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저걸 보고는 저 누군가 해킹했겠지 하고 저만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저기 계속 저걸 공식적으로 저게 맞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위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보시면 지금 나집 부켈레가 또 대단했던 것은 사실 30대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를 받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두 번의 시장 시절에 교육 그리고 공동체 복원을 통해서 국가의 정상화가 치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0년 양당 체제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92년에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과거의 권위주의 세력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그 양당 체제를 이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좌우 모두 그 정치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집 부켈레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당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도 나왔습니다. 유비쿼터스 밈. 이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는 저거는 비트코인 만능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데 나집 부켈레는 전통적인 미디어,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들과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틱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 굉장히 능하고
대학 다니다가 그 중퇴를 하고 나서 그 홍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각각의 SNS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기 좋은 감성에 호소할 때는 예, 또 틱톡 그다음에 사진으로 감성에 호소할 때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텐츠 거버넌스 혹은 미디어 포퓰리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본인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그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는 사진 5장입니다. 위에 보시면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은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 정치의 군사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치안을 군인이 담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진, 본인은 처음에 무교라고 하였지만 요즘에 굉장히 아멘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영부인이 유대계라는 것도 막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저 트럼프와 닮았구나라는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요, 저거는 지금 중미 지역의 그 가정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은 50% 미만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저 학생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사진이 저기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저렇게 해서 노트북을 하나씩 나눠주는 사진. 오른쪽은 본인의 대선 공약 중 가장 핵심 공약이었던 사회 인프라 확충에 관한 그러한 사진. 그래서 밤낮 없이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진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그 치안이 엘살바도르는 뭐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전 세계적으로 1위,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고, 이전 정부들은 갱들과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찰 수보다 갱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그나마 그 정도의 치안을 유지를 해온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부켈레는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라고 이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대응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정부가 잘했다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지금 94%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백신 접종률도 지금 중남미 4위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게 대통령이 나는 지금 신의 도구다 이런 말을 하면서 메시아적인 어조의 그런 말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정말 그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포개버렸다라는 말을 그 표현을 썼어요, 헤드라인에. 네, 저렇게 갱 조직들, 교도소에 있는 조직원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놨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공포 분위기를 이제 조성을 합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 반부패 캠페인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트위터를 통해서 자, 전직 대통령 딸이 외교부 국장인데 지금 부패가 심하다. 이 사람 해임시켜라라고 트위터에 140자 글자를 올리면 바로 장관이 네 그러겠습니다 대통령님 하고 즉각적인 답을 올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부패로 위장된,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본인의 정적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반부패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야당이 있어 정적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봉쇄함에도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극단의 그 치안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군대가 치안 관리에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히 치안을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군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군대의 충성을 통한 권력 강화가 강화될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군사 정권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날 의회 및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집권 여당이 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헌이 가능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개헌하자마자 야당 인사를 배제한 그러한 의장단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부의 대법관 5인 다, 그다음 대법원장, 검찰총장 다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의회를 통해서 모든 입법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엘살바도르 입법부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선 금지 조항이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근데 이 헌법 조항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아직 바꾼 건 아닙니다. 근데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해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권력의 그 행정부 집중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요. 언론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지금 폐간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또 친정부 매체를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최대 시위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엘살바도르의 그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건가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권위주의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이 대통령 선거인데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대통령에 출마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고,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본인들 이제 정적들은 이제 다 지금 정적들을 반부패 혐의로 지금 체포를 해서 지금 한 상태이고, 혹은 그들 중 일부는 지금 망명을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민사회까지 완전히 통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도 희한하게도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87%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법부, 사법부, 언론, 군, 시민사회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는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더 보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라틴 바로미터에서 자료인데, 보시면은 대통령 지지율, 지금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그래도 한 4군데가 이렇게 좀 솟아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다 무응답이에요. 사실 다 무응답이고요. 모르겠다고요. 맨 오른쪽에 하나. 지금 이 새 당을 창당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누에바스 이데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지금 저 정당만 47%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는 그냥 정당이 하나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회 구성을 보더라도 야당이 지금 전혀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우려되죠. 상황에 따라서 당신은 군부 정권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네, 지지한다라는 쪽이 사실 낮기는 그래도 높죠. 34%고요. 그렇다는 응답은 34%인데 엘살바도르 사람 68%는 국정 운영만 잘한다면은 권위주의 정부라도 괜찮다. 라틴 아메리카 최고치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가 중요한 건 알지만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저 뜻은요. 지금 이전의 좌파 우파 누구라도 이전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권위주의만 어떻느냐.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론을 통제해도 괜찮다는 응답도 65%가 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정권 교체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 법정 통화를 이제 채택을 해서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나집 부켈레가 사회 인프라 구축을 가장 그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아주 우선순위에 뒀다고 했는데, 지금 재정 여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IMF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IMF에서 법정 통화로서 비트코인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제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도 협상 대표가요, 관료가 아니라 동생이 하고 있어요. 이브라임 부켈레가 지금 정부 대표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국가 안에서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강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외 관계는 이제 대외 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텐데요. 지금 원래 그 나집 부켈레는 중국과 가깝지 않았죠. 트럼프와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과는 거리를 뒀었는데, 이제 최근에 엘살바도르에 중국이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5억 달러 규모의 백신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걸 턴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아주 주권 위협도 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외교의 측면에서 계속 협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린 이미 니카라구아나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제재만 그랬을 때에 엘살바도르의 효과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이 나집 부켈레 현재 행태는 권위주의 정권이 맞지만 그러나 선거에 의해서 그리고 문제 없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와 동일선상에 놓고 미국이 협상을 할 수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점에서도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켈레의 언행을 보았을 때 전략이 없고 굉장히 즉흥적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의 불확실성도 지금 상당히 이제 큰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은 경제 제재 외의 전략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그런데 그 경제 제재 외의 전략을 미국이 지금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동반 성장을 하면서 공동 번영이란 말을 쓰잖아요. 공동 번영과 함께 제재가 가야 되는데 지금 미 의회에서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지원금을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엘살바도르와 미국 관계의 전망은 상당히 앞으로도 부정적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미 지역과 그 미국이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니카라구아하고 엘살바도르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누에바스 이데아스라는 정당을 창당을 이 나집 부켈레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테말라하고 온두라스에다가 이 정당을 또 창당하는데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다자 외교의 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 그러니까 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중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권위주의 정권의 지금 이런 지금 행태가 중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미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지금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권위주의 행태는 이제 심화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바로 그 국회에 엘살바도르 의회에 군인을 데리고 지금 입법안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라면서 이렇게 군인들을 데리고 의회에 난입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치안을 위한 그런 치안을 목적으로 한 치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 이런 그 군사화 그리고 점점 그 군인을 앞세워서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시민 사회까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을 받는 어떤 단체라도 3일에 한 번씩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하라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시민사회 누구도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본인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누구도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의회를 경유하는 그런 절차는 지키겠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민주적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군대를 동원한 정치는 이제 계속될 것이다. 또 미국과 온두라스, 니카라 등과의 갈등을 이제 국내 정치에도 이제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미 지역의 정치 불안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소진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을 딱 맞춰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맨 마지막에 종합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울산대학교 송병선 교수님께서 영화라 보는 엘살바도르 내전과 산디니스타 혁명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송병선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수진 선생님께서 엘살바도르 발표하셨고, 저 다음에 이제 니카라구아 또 이태혁 선생님 발표하실 텐데,
이 지역학 쪽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쪽에 관심이 많고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했고 이제 영화를 보는 엘살바도르 내전과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혁명 이건 굉장히 과거 스타일인데 이런 어떤 역사적 현상은 과거지만 과연 이것이 이 영화 속에서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속에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보는지 그러한 시각이 지금은 바뀌었는지 아마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개회식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와 우리나라 관계 하는데 사회, 경제, 정치 부분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 쪽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문화가 이 중앙아메리카 쪽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관계가 취약하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사실 굉장히 생소하죠.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중앙아메리카 문화는 우리에게 생소한 땅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들의 문화가 많이 소개되지 않았고요. 1970년대부터 내전을 겪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문화 쪽에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구아가 초점을 맞춰갖고 특히 영화를 통해 가지고 두 나라 내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거기에 스며든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시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라틴 아메리카 소설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 이 두 나라 소설가 중에 우리나라 단행본으로 이제 소개된 작가가 누가 있나 봤더니 지오콘다 베이라고 이 사람은 이 게릴라 투사였어요. 게릴라 투사였다가 이제 이 소설가로 변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화책 나비동화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절판됐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의 유명한 소설가인 클라리벨 알레그리아라든가 만리오 아르게타, 오라시오 카스텔라노스 모이아 등은 사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지닌 작가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니카라과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오콘다 베이 그리고 2017년 세르반테스 상을 받은 좀 내릴까요? 세르반테스 상을 받은 세르히오 라미레스 같은 경우도 언급이 안 되죠. 그냥 언급이 된다 그러면 시인 중에 루벤 다리오 아마 옆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정도가 고작입니다.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방 신학과 관련된 시인이고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중반부터 해방 신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이 시인이 같이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르네스토 카르데날하고 루벤 다리오 정도가 소개됐고 실제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시인들이 있는데 가령 코론레 우르테초, 파블로 안토니오 쿠아드라 이런 사람은 마찬가지로 언급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도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아주 소외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영화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에 관해 언급할 때 이제 다뤄지는 영화는요, 로메로, 이노센트 보이스, 살바도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영화들이거든요. 우리가 다루는 살바도르 같은 경우가 1986년 영화인가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35년 전 영화죠. 그런데도 그것 빼놓고는 거의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노센트 보이스 정도가 약간 좀 최근 정도가 되는데 그것 역시도 엘살바도르 내전을 어린아이에서 시각으로 다루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카라구아 같은 경우는 불사신 워커. 이 사람은 워커라고 1855년에 니카라구아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미국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죠. 워커가. 이거에 관련된 거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언더 파이어. 그리고 최근에 나와갖고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마지막 게임. 앤 해서웨이가 이제 주연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 콘트라와 연결되는 이러한 어떤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 사실 이들 국가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과거만을 언급할 수 있지 현재를 언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글은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국내에 소개된 살바도르와 언더파이어를 중심으로 엘살바도르 내전과 산디니스타 혁명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이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그다음에 칠레의 아yen데 사회주의 정권, 쿠바 혁명, 그다음에 중앙 아메리카 내전들을 거의 다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이건 완전히 이 절름발이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들을 다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쿠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뭐 엘살바도르라든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1979년 니카라과는 뭐 다 아는 건데요. 오랫동안 독재를 자행했던 소모사 체제가 프렌테 산디니스타 델라 리베라시온 나시오날이겠죠.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에 의해 붕괴되고요. 한편 엘살바도르 내전 같은 경우는 79년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시작하고 이후 소수 독점 정치 사회 체제에 대항해서 좌익은 1980년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 해방 전선 뭐 약자로 써놨는데요. 아마 이게 프렌테 파라분도 마르티 파라 리베라시온 나시오날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뭉치고 1981년과 82년에 내전은 본격화됩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는 미국인의 머릿속에서만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추상적인 나라에서 실제로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친숙한 나라로 바뀌고요. 그로 인해 유카탄 반도 밑에서부터 남아메리카 북쪽 끝에 이르는 지역이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글을 다 발표하기보다는 아마 이 중요한 핵심들이 좀 앞부분에 이제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설명하는 쪽으로 이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하장 선생님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앙 아메리카에서 보내는 뉴스의 이미지들을 한번 보면은 이미 베트남 전쟁과 연결이 돼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 갖고 수없이 봤던 이미지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아열대 풍경, 그다음에 전쟁의 필요에 지친 무장 군인들과 시민들, 작고 가난한 마을들, 가난한 사람들과 곧 허물어질 것처럼 보이는 집들, 멀리서 보이는 화산을 배경으로 미국 기자가 짧은 소매를 입고서 곧 폭발할 것 같은 불안한 정황을 전하는 모습, 골짜기나 거리에 얼굴을 묻은 시체들, 그리고 그들 주위에 모여 슬퍼하는 가족과 친척들.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을 다뤘을 때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다뤘을 때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는데 중앙 아메리카 엘살바도르하고 니카라과를 다룰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연 거기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이런 이미지는 베트남 전쟁 이후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점차로 강도를 높이는 전쟁을 다룰 때 기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단지 베트남전에 사용됐던 B-52 폭격기하고 건십이 게릴라 전투와 대게릴라 진압작전으로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다 똑같고 이미지는 다 똑같은데 나오는 사람의 신분이 약간 바뀌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도 거의 똑같아요. 재래식 무기가 최신 미사일하고 최신 전투기로 대체된 거지 실제로 거기서 다루는 이미지, 전송되는 이미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죠. 이렇듯 1968년 이후 미국인들이 상상하고 있는 베트남과 같은 공간과 세트 속에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혹은 이라크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나라와 관련된 이미지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베트남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고 동시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베트남과 같은 역사가 중앙 아메리카나 이라크에서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 주민들의 이미지는 유사하게 황폐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문화 비평이나 상징 비평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반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화의 과정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영화 중에서 이제 제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영화를 연상하는지 모르겠는데 풀메탈 자켓,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이제
풀메탈 자켓, 아니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살바도르 영화를 감독한 감독이 올리버 스톤인데 올리버 스톤의 플래툰 똑같은. 그다음에 뭐 요즘에 나온 것 중에는 뭐 레스큐 던, 뭐 이거는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레스큐 구원하는 거니까 대략 베트남 전쟁에서 누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영화들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미국 정부와 학계 친정부주의자는 베트남이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소설과 영화를 통해 대중의 기억에서 뿌리 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자기들이 진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지 비극적 실수의 희미한 인상만을 남겨놓습니다. 즉 소설을 쓰고 출판하는 작가나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붉은색을 배경으로 겉모습의 베트남만을 보여주죠. 이런 점에서 뭐 람보의 실베스터 스탈론, 람보 아마 2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1은 이제 이 람보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로서 나오고요. 이 람보 2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스텔론이나 다른 백인 영웅들의 환상으로 그려진 허구적 베트남이나 감독 자신이 정말로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영웅이 아닌 전쟁 속의 인간을 그린 올리버 스톤의 플래툰도 이런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지닌 역사성은 온데간데 없고요. 단지 진정한 내용의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이제 집단의 역사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맺고 있고 그것은 제국주의적 신화의 인물이 사이비 영웅주의나 사이비 계몽주의와 같은 순간만을 연기하는 상징적 영웅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중앙 아메리카와 그것의 상징적 부부지판인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또 한때는 콘트라의 본고지로 애매한 이름으로 거론된 온두라스는 미국 제국주의의 정치적 무의식과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장소의 주제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의 몇 가지 징후들은 미국인들의 상상 속의 무대로 주제이자 무대 중앙 아메리카를 채택한 1980년대 영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영화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그 이상의 이 뭐라 그럴까 과테말라 내전이라든가 그리고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이것에 대해서 다룬 전 영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40년 전 영화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한 건데 언더파이어가 이제 살바도르는 여러 면에서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는 엘살바도르를 다루고 하나는 니카라과를 다루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다 똑같아요. 두 영화에서 주인공은 젊은 남성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 기자예요. 그리고 반란이 무르익고 있던 중앙 아메리카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주위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개인적인 사랑, 그러니까 꼭 보면 중앙 아메리카에 숨겨둔 애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니까 사진 기자니까 좋은 사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즉 특종 사진을 찍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뭐 거기에 자기가 이데올로기로 뭐 어떻게 이쪽의 사상과 역사를 이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두 영화에서 대부분의 액션은 사진 액션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망원 렌즈로 번개처럼 찍는 사진들과 그 이후에 일어난 폭발음으로 구성됩니다. 또 두 주인공이 의식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무의식적인 태도가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 바뀐다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언더파이어는 아프리카 내전을 취재하던 미국 사진작가 러셀 프라이스가 용병 오추와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언더파이어는 실제로 이 러셀 프라이스의 기록에 많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 이제 바탕을 두고 있고 반 정도는 이제 픽션으로 허구로 이제 각색을 한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살바도르는 사진작가 리처드 보일. 여기서 이제 이 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올리버 스톤 감독하고 리처드 보일이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제 리처드 보일의 어떤 실제 경험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전쟁에 시달린 엘살바도르에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엘살바도르를 통치하는 군사정부가 체제에 반대한 반란군과 시위대 모두를 공산주의 동조자로 간주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1980년대, 1970년대, 80년대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볼 수 있었던 현상이죠. 냉전 시기에 보면 이제 쉽게 하면 데사파레시도스들이 많이 있었던 곳은
반란군과 시위대이면 괜찮은데 이런 것조차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즉 여기서 이제 로메로 대주교 사례로 결정에는 1980년 엘살바도르의 군사 독재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뭐 로메로 대주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이분이 살해된 게 보니까 1980년 3월 24일이에요. 41년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메로 주교가 살해된 다음에 이제 한 12년 동안 굉장히 심한 내전이 일어나죠. 이후 이제 이 로메로 주교는 대주교는 성인으로 시성식을 통해서 성인까지 되죠. 얼마 전에 아마 성인 품에 포개 성인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대충 보면은요 이래요. 주인공 리처드 보일이 이제 보면 술주정뱅입니다. 바람둥이에요.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버림받고 기자로 명성도 상실해요. 그가 교통위반으로 구속되자 술친구 락은 보일 대신 보석금을 내고 보일과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특종 사진을 찍으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즉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보일은 당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내전을 취재하려고 엘살바도르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엘살바도르를 향하면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그것 직후에 일어난 일들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그가 엘살바도르에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인물들과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영화 속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뉴스위크 지에서 일하는 옛 친구이자 최고의 사진 기자인 존 캐시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자, 이 객관성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 카메라 속의 역사 없는 민중을 한 3분 정도 보겠습니다. 언더파이어와 살바도르는 같은 서사 기법을 이용합니다. 즉 뉴스 매체를 통해 익히 알려진 실화들은 주인공이자 사진 작가인 러셀 프라이스와 이 리차드 보일의 카메라 앞에서 재창조됩니다. 살바도르에서는 이미 언급한 로메로 대주교와 미국 수녀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카터 정부 대사인 로버트 화이트, 영화 속에서는 켈리 대사로 등장하는데요. 해임과 우익인 국민공화연맹의 선거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살바도르라는 영화에는 로메로 대주교 이게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대략 보니까 1시간 러닝 타임이 1시간 50, 1시간 정도 될 때부터 한 6분 정도 이 로메로 대주교가 이제 이 미사를 하다가 살해되는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2시간 중에 6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의외로 이 로메로 대주교에 할애하고 있죠. 그리고 워낙 또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고요. 한편 언더파이어는 레온과 마타갈파 지방과 수도 마나과의 반란과 봉기, 소모사의 축출, 그 다음에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전선의 승리를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9년 6월 20일 ABC 신문사 기자인 빌리 스튜어트가 정부군인 국가수비대에 의해 살해되는 장면도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프라이스의 친구 기자이자 프라이스가 라파엘 사령관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진을 실은 후,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라파엘 사령관이 죽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 기자를.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갖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걸 위조하는 거죠. 라파엘과 인터뷰를 하기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했는데 반굴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정부군에서는 살아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기에 니카라구아로 돌아온 알렉스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화 속에서 프라이스는 그 기자의 살해 장면을 찍고요. 소모사 부대의 수색 작업에서 또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뭐 저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 거고요. 두 작품이 의도하는 효과는 우리에게 모두 익숙한 저널리즘 서사 방식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즉 기자가 어떻게 역사적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객관성을 강조하는 자기의 직업 윤리를 희생해가면서 고귀한 도덕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미국 정부의 공식 의결에 바탕을 둔 왜곡된 선전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다란 정치적이고 사회적 사건들이 좀 더 인간화되어 가지고 다룹니다. 이제 르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픽션 영화다 보니까 인간화 시켜 갖고 나오는데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정말 엘살바도르라든가 니카라과 사람들은 민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역사 없는 민중으로 나오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건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 스페인에서 보면 흔히 뭐랄까 문명과 야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은 자기들 문명국이고요. 엘살바도르라든가 이쪽은 야만국으로 다뤄요. 물론 야만이란 말이 여러 가지 측면의 뜻이 있습니다. 뭐 이 정복 시대는 이 야만이란 말이 정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비기독교인을 일컫는 말이 야만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인들은 야만인이다라고 했을 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붕괴하는데 그거 거기서 야만이라는 거는 비기독교인이라는 소리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야만이라는 말로 잘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자들을 이런 기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식 있게 접근하겠다. 특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미국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은 이렇게 약간 할리우드 서사물에서 약간 빗나가게 하는 영화를 용인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국은 그만큼 너그럽게 모든 거를 다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면서 이러한 관점들, 이런 영화가 과연 어떠한 관점을 숨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게 딱 맞춰서 훌륭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외고대학교 이태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니카라과 대선 결과 과정의 제도적 폭정 그리고 독재 체제의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외고대학교 중남미 지역원인 이태혁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살짝만 사실 저희 지역원 차원에서 저희 외교부 연구 용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도 올해 이제 대선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올해 이제 다수의 국가들이 이렇게 대선이 이렇게 있었고 또 지금도 2차 대선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한데요. 그 중에 제가 맡은 나라 중 하나가 이제 니카라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니카라과를 제가 이렇게 해외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감정이 뭐였냐면 뭐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한다. 이렇게까지 해도 돼? 라는 어떤 그런 제 나름의 어떤 그런 그 반응들이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니카라과 대선을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샴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 솔직히 샴이라는 단어를 쓰기 처음 접해보거든요. 그래서 샴이 뭐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알 수 있는 단어가 이제 rubbish, 쓰레기,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그 니카라과 대선 결과를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샴이란 단어는 살짝 이를 갖다 붙이면 쉐임인데 그렇다. 그럼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어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니카라과 다니엘 오르테가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좀 얘기한 것처럼 독재 체제 완연한 도래라까지 제가 표현할 정도로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언론에서 오르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르무가 처음에 뭐지? 보통 이렇게 다니엘 오르테가랑 로사리오 무리오, 그러니까 이제 자신과 영부인을 붙여서 오르무, 그 오르무의 승리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기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선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선 그 자체가 문제다. 대선 과정에서의 그런 제도적 폭정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 그걸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그 바인더를 책자를 받아보니까 중간에 뭐가 사진 중간에 다른 게 하나 지금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목차를 제가 지금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니카라과 대선의 그 공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 결과가 있는데요. 저는 정부에서 발표한 게 비공식 결과인 것 같고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게 공식적인 결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봤고요. 또 그 가운데 보면은 그 대선 과정에 이제 참여가 박탈된 그 주요 대선 후보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그 범야권에서 연대를 조금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니엘 오르테가가 사실은 다니엘 오르테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9년도 산디니스타 무브먼트를 통해 갖고 정권을 창출하고 그 79년부터 84년 동안 훈타라고 해서 같이 집단 체제로 이어오다가 85년부터 90년, 91년도까지 본인이 또 그렇게 국가를 운영을 했거든요. 하다가 본인이 그 비올레타 참호로에게 석패를 하면서 사실은 대권 사수 만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집권을 하면서부터 이게 약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지만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선 과정에서 제도적 폭정이 있었다. 저는 첫 번째 깜깜이 선거다. 두 번째 국민들을 둘로 나눠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악법 시리즈가 있었다. 그래서 왜 이런 쉐임이 없어진, 왜 부끄러움이 없어진 이러한 러비시 선거가 되었는가가 연구 질문이면서 문제 제기이고 그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치적인 것, 정말 이건 아까 과거의 학습이다. 과거로부터 온 학습이다. 두 번째는 또 사회적인 것. 사실은 제가 나중에 그 발표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니카라과 여기 시민 운동이나 학생 운동을 얘기했는데요. 정말 그 반정부 시위에 제가 그 중앙에 있었거든요. 우연찮게 갔다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저는 쉐임이 없어진 샴 선거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비 효과가 있었다. 이제 베네수엘라, 생뚱맞게 베네수엘라 나왔다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살짝 나눠봐서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찾아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의 여러 층위의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등을 위시로 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조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그런 룸이 있는지, 특히 이제 아까도 오늘 그 기조연설 있어서 했었지만 한국이도 중미랑도 여러 가지 이제 FTA 등 해서 관계를 확장하려는 어떤 그런 모두가 있잖아요.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그런 외교적인 룸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니카라과 대선의 공식적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슬라이드에 이렇게 확연히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대선을 하면서 대선이 그 총선이랑 같이 되었거든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승리를 하면서 오르테가가 합법적으로 30년간 지금 통치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그런 지지를 가지고 75% 이상의 지지를 가지고 됐는데
사실 니카라과 그 선거 제도가 의무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런오프 결선 투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 대표제, 다수 대표제라고 해서 어떤 35% 이상만 넘어가면 이렇게 승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여튼 지금 집권 여당인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에서 200만 이상의 투표를 득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니카라과는 한 인구가 6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번에 총 그 6명의 후보들이 오르테가까지 포함해서 대권에 도전했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75% 이상의 그런 이제 비율로 해서 정권을 또다시 창출을 했고, 그거를 이제 주별로 보게 되면은 니카라과 총 15개 주고 그다음에 2개가 자치 주잖아요. 그런 데서 뭐 여전히 압도적으로 그 오르테가가 승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공식적인 결과고, 그 비공식적인 것. 사실 이제 대선 전에 오르테가의 국정 지지도가요 30%였던 거야.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35%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은 지금 위태로웠던 거예요. 국정 지지도가 30% 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다 그랬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선거 지금 보면 여기 열린 투표함이라고 중남미 정치 감시 단체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르나스 아비레타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1,4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니카라과의 전역에 있는 개표소에 가서 카운트를 다 일일이 해봤대요. 했는데 뭐야 18.5%만 선거에 참여를 한 거야. 근데 사실은 65% 넘게 참여를 했다고 얘기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샤미더죠. 쓰레기,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 같은, 근데 사실은 이번에 원래의 니카라과 대선은 주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크리스티나 차모로 바리오스, 펠릭스 마라디아가, 그다음에 메다르도 마데이라나 미겔 모라, 그다음에 이제 후안 세바스티안 차모로 등 총 6-7명의 그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대선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대선 전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크리스티나 차모로 바리오스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비올레타 차모로의 따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밑에 후안 세바스티안 차모로 역시 그 사촌지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대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구금이 됐습니다. 대선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던 어떤 그런 긴박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긴박한 상황 이전에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져온 게 뭐냐면, 대선 전 범야권의 합종 연횡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당들, 그다음에 이제 시민 단체들을 한번 좀 제가 구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보면은 그 시빅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시민 어떤 연합체들이 2018년 4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 4월이 니카라과의 그런 정치 지형도를 바꾼 큰 분기점이다. 왜냐면은 오르테가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들을 사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시빅 얼라이언스는 2018년 4월에 반정부 시위 때였을 때 다니엘 오르테가와 협상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단체예요. 이 단체가 나중에는 UNAB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니카라과 그 반데라, 니카라과의 그 태극 그 국기를 보면요, 블루랑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블랑코랑 그다음에 이제 블루에서 이제 2개 가지 합쳐갖고 당 이름을 만들어갖고 UNAB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UNAB가 주도를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단체들, 그러니까 모비멘토 캠페시노에서 그런 농촌의 어떤 그런 그 단체들과 그다음에 페레데 등 여러 가지 그 단체들과 합하면서 내셔널 코올리션이라는 어떤 그런 국가 차원의 연합체들을 자기들 간에 이제 합의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단일 후보를 내자라고 이렇게 갑자기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전부터 기존에 있던 그런 그 헌법 자유당,
그다음에 니카라과 민족 어떤 힘, 그 야따마라는 그 원주민당으로 해서 다들 그게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일 후보를 내자. 뭐 그런 차원에 있다가 지금 대선 과정에서 제도적 폭정이 사실 이제 발생이 된 건데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히 이제 중미권 그 중남미 쪽에 가면은 미주기구 OAS에서 대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선거 참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자체를 못 하겠어요.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자체를 폐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2017년도 선거 때는 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했고 단일 오르테가 2006년부터 다시 정권을 잡고 2007년부터 통치를 하면서 세 번 연달아 하고 이제 네 번째 한 건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선거 참관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민을 둘로 나눠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만들어서 외국으로부터 그 어떤 형태 간의 기금을 받는 그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종사자들은 정부 그 내무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 이들은 국내 정당이나 조직 등 정치에 일절 관여 참여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외국인 대리 등록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법으로. 그게 다 2020년 10월, 11월 달.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악법 시리즈 국가 반역법. 그러니까 이제 반역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독립, 주권 및 자결권을 훼손하거나 국가 최고 이익을 손상시키는 자는 국가 반역법으로. 그래서 구금을 시키는.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법이라는 거 다 2010년 10월에 11월에 만든 건데요. 불안, 고뇌 또는 공포를 터뜨릴 가능성 있는 인터넷상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게시 또는 유포에 대해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법들을 법 개정을 다 한 겁니다. 왜? 여권 그 여대 야소였단 말이었죠. 그다음에 징호 범죄라는 것들을 원래 있었지만 이거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끔 공포 정치를 다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 역행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이러한 민주주의 역행으로 도래가 됐는지, 왜 부끄러움이 없어진, 왜 쉐임이 없어진 샴 선거가 됐는지를 저는 정치, 경제, 사회라는 어떤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조금 이렇게 나눠본 거긴 한데요. 특히 이제 저는 이게 정치적 요인으로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현재가 독재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첫 번째 정치적 요인입니다. 사실 앞서 잠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9년도에 이제 산디니스타 무브먼트를 통해 갖고 사회주의 혁명이 됐고 그러면서 본인이 84년까지 훈타를 통해 갖고 공동 그 정치를 운영을 했고 85년부터 90년, 91년도까지 통치를 하면서 자신이 그 다음 정권이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하자. 근데 웬걸요? 비열대 참호로 범야권 연대에게 석패를 하면서 본인이 그 이후부터 계속 세 번 내리 또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대권 4수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2006년도 대권에 이제 턱걸이로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 이상이 되는데 38%로 근근히 턱걸이 되면서 그다음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2013년도에 연임 제한을 폐지하면서 장기 모드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다가 앞서 잠깐 이제 뒤편의 사회적인 부분이 얘기 나올 텐데 제가 그 현지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계속적으로 그 다니엘 오르테가는 산디니스타, 자기는 그런 산디니스타, 세사르 산디노의 어떤 그런 영감을 받아서 우리 이 니카라과 그리고 중미, 그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어떤 그런 어떤 그 이념으로 통치를 하고자 하던 그런 드라이브를 좀 사실 걸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금 사회적 요인으로 바로. 이게 제가 여기 보면 저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저 코너에 제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사실 제가 그 니카라과의 그 중국발 운하 그거 솔직히 연구를 한번 하시고 갔다가 도착하는 날 이제 반정부 시위가 시작돼 갖고 그러면서 그냥 우연찮게 그냥 그 반정부 시위를 접하게 됐고 근데 그 반정부 시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다가 만 게 보면은 이제 산디니스타라는 거는 그 본인이 그 가두리를 쳐놓은 거고 중요한 거는 다니엘 오르테가 자기들로 지금 다 바뀐 거더라고요. 그리고 79년도에 혁명을 겪었던 세대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새로운 비혁명 세대, 혁명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혁명을 지금 꿈꾸고 있는 왜? 다니엘 오르테가 지금 폭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런 그 시발점이 된 게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라고 기존에 지금 보면은 예전에 그 연금제도의 이 부분을 이제 바꾸는 와중에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건데 그만큼 연금을 개혁을 했다는 거는 뭐죠? 국가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이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게 된 거는 지금 제가 외생적 변수라고 해놓고 세 번째 경제적 요인인데 베네수엘바 오일 쇼크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2018년도 베네수엘라가 그 오일 쇼크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2007년도, 2005년도부터 정확하게 알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알바 체제에서 그런 정치, 경제, 사회의 그런 연대를 구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페트로카리브라는 그 석유 단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 많으니까 너를 싸게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건데 2017년, 2018년도에 베네수엘라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17개 나라가 회원이란 말이에요. 카리브, 페트로카리브인데 그중에 니카라가 당연히 받고 있고 보면은 재밌는 게 나중에 약간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IT도 그렇고 니카라가 그렇고 주변에 많은 베네수엘라의 오일에 의존하고 있던 나라들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반정부 시위들이 발생을 하게 됐던 그런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게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포스터이지 않을까. 뭐죠? 이 다니엘 오르테가랑 와이프인 로사리 무리오, 대통령, 부통령. 이 전 세계 지금 니카라과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야? 시민은 그냥 지나간다 그랬죠?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쌩까는, 그냥 자기는 들을 거 듣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니카라과의 대선의 그런 과정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제사회는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또 조치가 사실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다층적으로 조금 이렇게 분류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노란색으로 그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다니엘 오르테가가 샴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비시하다라고 명백하게 성토를 하는 나라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들을 했고요.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다음에 EU, 영국 등, 그렇죠? 서방국들. 그다음에 약간 이제 톤다운 시킨 거 있잖아요.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나마, 부정선거다. 인식한다. 규탄한 정도. 약간 톤이 좀 다운된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우리 내정 간섭 불가 원칙론이다. 공식적인 결과 벌써 나왔지만 논평을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하는 그러한 국가들, 영내 국가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같은 경우 좌파의 어떤 그런 동맹들은 그래 축하한다. 사실 여기서 아까 우리 임순희 선생님이 엘살바도르를 사실 말씀드려갖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안 계셔갖고 근데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웃기다. 이 선거 결과 선거 이게 웃기다 한데 하면서 이틀 후에 이 대통령이 바로 따라한 게 뭐냐면 외국 대리인 등록 법안을 바로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는 학습을 하게 되는 재밌다 그렇죠? 네. 그렇고 그 역외 국가로는 러시아, 이란 같은 경우가 또 대선 결과를 지지하는 모습들. 그 영내외의 지역 기구들은 당연히 선거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잠시 이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레나세르라는 법안을 서명을 했더라고요. 상하 양화 다 통화했고 이게 뭐냐면 미국의 외교적 관여의 급진적 증대를 하겠다. 사실은 이걸 외교적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이 뭐지? 몰로 덕트린 이후에 루즈벨트의 코롤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로 덕트린의 또 다른 버전인 루즈벨트의 코롤러리를 다시금 레나세를 시킨 건지 다시금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러한 법안들을 서명을 한 거 통과된 걸 보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미 쪽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그런 반제국주의 그 프레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 조금 더 연구가 또 같이 또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분을 더 쓰셨어요. 3분 더 쓰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종합토론 한국어대학교 조고 교수님께서 종합토론 해주시고 몇 분이면 될까요? 글쎄요, 뭐 시간 벗어가지고 그리고 플라워에서 코멘트 있으시면 맨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민대기 세션에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두 세션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임수진 교수의 그 엘살바도르의 밀레니얼 권위주의를 보면 그 밀레니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대통령 그이가 1981년생인데 보통 밀레니얼을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인구도 많지 않고요, 650만. 그 크기는 우리 경상북도 크기 정도 됩니다. 2만 1,000 제곱킬로미터. 되게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이제 그 뭡니까 이런 나라를 보면 답답하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 대학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독재는 유약한 국민성에 기생한다. 근데 이제 유약하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이 유약해지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죠. 누가 그 태어났을 때부터 유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유약해지잖아요. 비루해집니다. 저도 비루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비례해준다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을 유지하고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민생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엘살바도르는 1인당 GDP가 약 5천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니카라구아는 그보다 적죠. 한 4천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특히 이제 우리 임수진 교수가 물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발표를 적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엘살바도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면 안에 신의 도구다, 전형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노벨문학상 연설문을 이야기하면서 농민 3만여 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엘살바도르 자신론자 폭군 막시밀리안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 장군은 자기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짜처럼 생긴 도구를 구하고 성홍열을 퇴치하기 위해 가로등에 빨간 종이로 감싸도록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내전은 1979년 이후 거의 20분에 한 명꼴로 피난을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폭군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가 1882년에서 1996년까지 살았는데요. 1966년. 이가 1931년에서 1934년, 1935년에서 1944년에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981년생이 그렇죠.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가 1944년에 그 40년도에 집권했기 때문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독재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약한 국민성, 그러니까 그 나약한 국민성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메커니즘 이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진 교수도 소개하셨고요. 특히 또 이태익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셨죠. 제도적인, 아니 왜 제도적 폭정이 왜 일어나냐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옛날 우리 박정희 시대나 옛날에 그 후진적인 그런 시대 때 가능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사회입니다. 모든 정보가, 모든 시스템이, 모든 어떤 시행착오가 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열려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빈곤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뭐 이래도 상관없다, 저래도 상관없다, 무슨 내 정치가 뭐냐, 니들 알아서 해라, 뭐 즉
계속 포기와 이 나약함이죠. 나약함. 그러니까 이 나약함이 계속 방치되는 한 이런 독재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가들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는 문학하고 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이나 재언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한 10명만 모아 5명만 10명만 모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한번 우리가 구해 보자.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에서 주도해서 뭐 한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허무해지는 겁니다. 중남미를 생각할 때는 우리 이런 21세기 대명천지에 참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이 사실. 그렇다면 22세기에 돼도 또 역시 나약한 국민성이 존재한다면 국민들이 있다면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학술 회의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사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근데 물론 역부족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교수들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제 허황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인문학적인 그런 이제 접근이 좀 어차피 빈부격차는 늘 발생하는 것이고요. 현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어떤 것이 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베네수엘라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음악을 통해서 빈민을 기화시켰던 그 엘 시스템, 알 시스템 같은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뭐 말씀을 안 하셔도 상관없겠고 이태혁 교수는 나중에 시간 좀 있으니까 해보면 되고요. 또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송병수 교수가 발표했던 그 영화를 통해서 그걸 봤는데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옛날 영화죠. 하나는 1983년 영화고요. 살바도르는 1986년 영화인데 좋습니다. 송병 교수가 또 뒷부분이 좋은 글을 쓰셨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앞에 그 조금 가벼운 것만 터치하고 넘어가셨는데 뒷부분을 중남미의 어떤 그런 영화,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영화에 가진 문제점을 상당히 잘 짚으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983년에 언더 파이어가 나왔고요. 사바드가 말씀드렸다시피 1986년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영화조차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업주의적인 전략, 또 미국주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지금 현재 이 또 중남미의 이런 현실을 포착해서 소개하는 영화 자체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 나오는 나르코스 같은 것은 넷플릭스에 나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여기 언더파이어나 살바도르에 비하면 또 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송중기가 주연해가지고 보고타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제작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는 거의 촬영이 끝났어야 되는데 한 40% 정도가 제작됐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한국인들이 보고타에 가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영화에 비하면은 라틴 아메리카의 특히 중미 지역의 그 최빈국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고발이랄까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 보고타도 송중기라는 그 상당히 의미 있는 배우가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송 교수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재는 두 영화 언더파이어나 살바도르의 그런 기울인 노력과마저도 중남미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아쉬움을 제가 지금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남미의 시네아스타들이 중남미의 현실을 고발하거나, 그러니까 이론에 따르면 그게 훨씬 더 좋겠죠. 헐리우드적인 색채가 안 묻어 있고. 그런데 또 안 돼요. 현대 영화가 추구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이나 발전이나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토론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고 교수님이 문학을 전공하시니까 휴머니스트적이고 인문학적인 어떤 느낌, 평가, 유약한 국민성, 네, 내지는 정치 문화의 문제, 그다음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하튼 인문학적으로는 또 그렇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혹시 그럼 이태혁 교수님 혹시 저는 마지막으로 그 니카라과가 1973년인가요? 몇 년이죠? 그 산디니스타 혁명이 성공된 게 79년이죠. 그러니까 61년 쿠바 혁명 이후에 중남미에서 좌파가 성립이 되고 반미주의가 쿠바 혁명을 통해서 반미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게 산디니즘이었었는데, 그래서 실은 아주 오랫동안 쿠바랑 니카라과가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좌파를 지지하건 뭐 지지하지 않건 그걸 떠나서 이게 굉장히 어그러진 그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조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인문학적 그런 상상이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걸 접하면서 무엇이 이토록 다니엘 오르테가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인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약한 국민성에서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포문을 이렇게 여셨는데요. 맞습니다. 유약한 국민성이죠. 근데 동시에 제가 2018년도 4월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정부 시위 정중앙에 진짜 있었거든요. 우연찮게 같이 이제 체류탄 막 약간 도망가다가 그냥 큰일 날 뻔하기도 했는데, 제가 느꼈던 니카라과 국민들은 유약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다니엘 오르테가의 그런 폭정에 대한 그 일어섬도 사실 느꼈고요. 그네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을 접하지 못했던 비혁명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9년도에 혁명 세대 이후에 비혁명 세대인데 본인들이 이제 혁명을 하고자 했던 그래서 정말 그냥 유약한 맥락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포커스를 니카라과 시민이 아니라 다니엘 오르테가로 다시 한번 좀 본다면, 그 액턴경이라고요. 그 정치학자, 영국의 정치학자가 있는데, 권력은 썩는데 절대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정말 반드시 썩는 거라는 거를 이번에 전형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선 과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언급하자면 그 유약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것을 용인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그런 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성이 유약하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스템, 우리도 그런 유약한 국민이었다가 이제는 뭐 교육을 통해서 뭐 하나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강인한 국민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사회도 이루고 경제 발전도 이루고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이 우리가 좀 이런 상당히 실용적인 것으로서도 도와줄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교육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로 문화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훌륭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 그리고 종합 토론해 주신 조구호 교수님, 감사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